제1부 벌스톤의 비극. 경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나는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옳아. 셜록 홈즈가 성급하게 말했다. 나는 자신을 인내심의 화신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홈즈가 냉소적으로 말 허리를 자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보게, 홈즈. 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자네는 가끔씩 사람의 화를 돋굴 때가 있어. 홈즈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내 항의에 즉각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아침밥상에 손도 대지 않고 턱을 고인 채 방금 봉투에서 꺼낸 편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봉투를 빛이 비치는 쪽으로 들고 안팎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포록의 필체야. 홈즈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겨우 2번밖에 못 봤지만 포록의 필체임에 틀림없네. 특이한 장식체로 쓴 이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그런데 이게 포록의 편지라면 아주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텐데. 홈즈는 누구한테라고 할 것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즈의 말을 듣고 부쩍 호기심이 동한 나는 아까 짜증냈던 일을 어느덧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체 포록이 누군데? 나는 물었다. 여보게 왓슨, 그것은 가명이네. 포록이란 이름은 단순한 인식표일 뿐이지. 하지만 그 뒤에는 의문스럽고 교활한 인간형이 숨어 있거든. 전에 보내온 편지에서 그는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인구 수백만의 대도시에서 자신을 추적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라고 내게 도전해왔다네. 포록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접촉하고 있는 건물 때문일세. 상어를 따라다니는 동갈방어나 사자를 따라다니는 자카를 상상해보게. 무서운 존재에 동반자 구실을 하는 하찮은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 하지만 왓슨, 그가 접촉하고 있는 건물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닐세. 그것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지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라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 자네, 내가 모리어티 교수 얘기를 했던 거 생각나지? 과학을 범죄에 활용하는 유명한 범죄자. 범죄자들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자가 없는. 왓슨, 그만해두게. 홈즈는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자가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훌륭하군. 정말 훌륭한 솜씨야. 홈즈가 외쳤다. 자네는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갖게 됐군. 왓슨, 나는 자네의 유머에 대비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하지만 모리어티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명예훼손일세. 정말 감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 역사상 최악의 음모가 극악무도한 모든 범죄 행위의 조직자. 지하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을 두뇌. 이것이 바로 그 사나이의 일세. 하지만 그는 막연한 의심조차 받은 적 없고 어떤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그가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기술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여서 자네가 한 말에 대해 그자는 자네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훼손된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 자네의 1년치 연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네. 그는 소행성 역학이라는 순수 수학의 최고봉에 도달한 유명한 책의 저자가 아닌가. 학계에서 그 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지. 이런 사람을 중상모략하다니. 입정 사나운 의사와 모함을 받은 교수. 자네와 그의 역할은 아마 이렇게 될걸. 그는 천재일세. 하지만 내가 잔챙이들과의 대결에서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날이 오고야 말 거야. 나도 그날을 함께 맞이하고 싶군. 나는 열띤 어조로 소리쳤다. 그런데 자네는 이 포록이라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나? 아, 그렇지. 자칭 포록이라는 자는 이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사슬의 한 고리라네.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자는 그다지 튼튼한 고리는 아니야.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는 그 사슬에서 유일하게 취약한 부분일세.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사슬이라도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지. 바로 그걸세, 왓슨. 그래서 포록은 지극히 중요한 인물이 된다네. 그는 어떤 기본적인 정의감에 이끌려서
또 내가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이따금씩 보내준 10파운드짜리 수표에 적절한 자극을 받아서 한두 번 가치 있는 사전 정보를 보내주었다네. 그것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것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상급의 가치를 지닌 정보였어. 그런데 암호를 푸는 열쇠만 있다면 이 통신문 또한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걸세. 홈즈는 다시 한번 사용하지 않은 접시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어깨 너머로 흥미로운 암호문을 넘겨다 보았다. 홈즈, 자네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네. 하지만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면 암호문이 무슨 소용인가? 이 경우에는 그렇지. 이 경우라고 못 박는 건 무슨 까닭이지? 왜냐하면 내가 개인 광고란에 읽듯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는 암호는 많으니까 말일세. 그렇게 조잡한 도구는 지성을 소모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줄 뿐이라네. 하지만 이것은 달라. 이것은 명백히 어떤 책의 특정 쪽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네. 하지만 어떤 책, 어떤 쪽인지 알 때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런데 더글라스하고 벌스톤은 뭐지? 그것은 분명히 문제의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책 이름을 적어보내지 않았을까? 여보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암호문과 코드를 같은 봉투에 집어넣어 보내지는 않았을 걸세. 혹시 잘못 전달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걸로 끝장이니까. 하지만 두 개를 따로 보낼 경우에는 둘 다 잘못 전해줘야만 문제가 생기네. 이제 두 번째 서신이 도착할 때가 됐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편지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책이 도착할 걸세. 나는 두 번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홈즈의 예측은 불과 몇 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사환 빌리가 기다리던 편지를 갖고 나타난 것이다. 똑같은 필적이군. 홈즈는 편지를 뜯으며 말했다. 게다가 서명까지 되어 있어. 그는 서신을 펼쳐들며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다. 자, 왓슨, 이제 시작일세. 그러나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이럴 수가. 정말 실망스럽군. 왓슨,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 하지만 포록이라는 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 거야. 홈즈가 편지를 읽었다. 친애하는 홈즈 씨에게 나는 이 일에 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그가 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홈즈 씨에게 암호문을 푸는 코드를 보낼 생각으로 이 편지를 겉봉으로 막 써놓았는데 갑자기 그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편지를 얼른 덮어놓았죠. 만약 그가 이 편지를 보았다면 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의심의 빛을 읽었습니다. 부디 암호문을 태워주십시오. 이제 그것은 아무 소용없을 테니까요. 프레드 포록. 잠시 동안 홈즈는 편지를 구겨쥐고 얼굴을 찌푸린 채 장작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홈즈가 말했다. 어쨌든 별일은 아니었을 거야.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겠지. 자신이 배신자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상대의 눈에 비난의 빛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야. 상대방이란 모리어티 교수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고 말고 그쪽 무리의 누군가가 그라고 말했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네. 그들 모두에 대해서 그는 압도적이고 유일한 존재이지. 하지만 모리어티 교수가 뭘 할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군. 나와 대적하고 있는 상대가 유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1급의 두뇌이고 배후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 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네. 어쨌든 포록 동지는 겁에 질려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 틀림없어. 겉봉의 글씨와 편지지의 필체를 비교해보게.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겉봉의 주소는 그 불길한 방문이 있기 전에 쓴 것일세. 하나는 또박또박 알기 쉽게 쓰여져 있는데 다른 하나는 거의 읽기 힘들 정도이네.
그러면 대체 이 편지는 왜 쓴 거지? 편지 봉투는 그냥 버리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는 내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뒤를 캘까봐 두려웠던 것일세. 혹시라도 말썽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지. 그 말이 맞겠군. 나는 말했다. 틀림없어. 나는 원래의 암호문을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중요한 비밀이 이 한 장의 종이 위에 잠자고 있고 그걸 꿰뚫어 보는 것은 인간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치겠군. 셜록 홈즈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밀어넣고 깊은 사색의 친구인 맛없는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홈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네의 마키아벨리적 지성을 비껴나간 요소들이 있을 것 같군. 순수 이성의 빛으로 문제를 관찰해보세. 이 사람의 암호문은 책과 관계돼 있어.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네. 약간 막연하군. 그럼 우리가 가능성을 좁혀볼 수 있는지 보기로 하세나. 잘 생각해보니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 이 책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지? 그런 건 없는데. 아니지, 아니야.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닐세. 암호문은 534라는 큰 숫자로 시작되지. 우리는 암호문의 534가 특정 쪽을 가리킨다는 실용적인 가설을 세워볼 수 있네. 그러면 우리의 책은 벌써 두꺼워지는 것일세. 이것만 해도 큰 소득이지. 우리는 이 두꺼운 책에 관해 또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지? 다음 기호는 C2이네. 왓슨, 자네는 이게 무엇라고 생각하나? 보나마나 제2장, 챕터 2일 거야. 왓슨, 그럴 리가 없네. 몇 쪽인지를 밝혀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몇 장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만약 534쪽이 2장에 있다면 1장의 길이는 또 얼마나 길겠는가? 칼럼. 나는 외쳤다. 잘했어, 왓슨. 자네는 오늘 아침에 기지가 번뜩이는군. 그것은 칼럼이 분명해. 그럼 지금부터 2개의 칼럼으로 인쇄된 두꺼운 책을 찾아보기로 하세. 이 칼럼 하나의 길이는 상당할 거야. 왜냐하면 그중 한 단어에 29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말일세.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일까? 그런 것 같은데. 자네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여보게 왓슨, 한 번 더 기지를 발휘해보게. 다시 한번 두뇌를 움직이는 거야. 그 책이 흔치 않은 것이었다면 포록은 우리에게 그 책을 보내주었을 거네. 그런데 그는 원래의 계획이 좌절되기 전에 책이 아니라 책의 제목을 봉투에 넣어서 보내줄 생각이었네. 포록은 편지에 그렇게 썼어. 그는 아마 그 책이 흔히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을 걸세. 자기한테도 그 책이 있을 뿐 아니라 나한테도 같은 책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거지. 왓슨,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아주 흔한 책이네. 진짜 그럴듯해. 그러면 우리는 조사 범위를 아주 흔한 데다가 이중 칼럼으로 인쇄된 두꺼운 책으로 한정짓는 걸세. 성경. 나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왓슨, 그것도 괜찮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주 괜찮지는 않아. 모리어티 패거리를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그들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살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 그들에게 성경만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은 없네. 게다가 성경의 판본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걸 감안할 때 포록이 양쪽에 있는 성경이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지는 의문이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 534쪽이 내 책 534쪽과 똑같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책은 아주 드문걸. 바로 그거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라네. 우리의 조사 대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규격화된 책으로 압축할 수 있어. 철도 시간표. 왓슨, 그건 곤란해. 철도 시간표에 나오는 단어는 간결하지만 제한적일세. 그런 단어를 조합해서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는 힘들 거야. 철도 시간표는 제외해야 하네. 사전도 같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군. 그럼 남은 게 뭐지? 연감. 왓슨,
정말 훌륭하이. 자네가 꼭 집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한참 헤맸을 거야. 영감. 휘테커 영감의 특징을 생각해보세. 흔하게 사용된다. 쪽이 매겨져 있다. 이중 칼럼으로 인쇄돼 있다. 그리고 내 기억에 따르면 앞부분에는 어휘가 적지만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지네. 홈즈는 책상 위에서 연감을 집어들었다. 여기 534쪽이 있군. 칼럼 2. 영국령 인도의 무역과 자원에 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군. 왓슨, 단어를 받아 적게. 13번은 마라타족이야. 별로 순조로운 출발 같지는 않군. 127번은 정부야. 우리들이나 모리어트 교수와 별 상관없지만 최소한 말이 되기는 하는군. 자, 다시 해보자고. 마라타족 정부가 뭘 어쨌지? 어허, 이런. 다음 단어는 돼지털이군. 여보게 왓슨, 우린 망했어. 끝장난 거야. 홈즈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꿈틀거리는 짙은 눈썹은 실망감과 짜증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무력감을 느끼며 벽난로 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홈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는 벽장을 향해 달려가 노란 책 표지에 다른 영감을 끄집어냈다. 왓슨, 우린 지나치게 새 것만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친 거야. 그는 외쳤다. 우린 시대를 앞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 오늘이 1월 7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새 영감을 꺼내놓았네. 하지만 포록이 사용했던 영감은 작년 것이기 쉬워. 그가 두 번째 편지를 제대로 썼더라면 틀림없이 그 점을 말해주었을 게야. 자, 534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세. 13번은 대단히야. 출발이 썩 괜찮군. 127번은 위험. 즉, 대단히 위험. 홈즈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거렸고 여위고 신경질적인 손가락은 단어를 세어가는 동안 경련을 일으켰다. 하다. 하하하, 멋지군 왓슨. 받아 적게. 대단히 위험하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사람. 그런 다음에 더글라스라는 이름이 있군. 부유한, 시골, 현재, 거주, 벌스톤, 집, 벌스톤, 친선, 매우, 긴급. 자, 왓슨. 자네 순수 이성과 그것의 결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첨가물 상해에 월계관 같은 게 있다면 빌리를 시켜서 사오게 했을 텐데 말이야. 나는 홈즈가 해독하고 내가 급히 받아 적은 이상 야릇한 글귀를 무릎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 이상하게 뒤죽박죽으로 표현해 놓았군. 나는 말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대단히 잘 해낸 것일세. 홈즈가 말했다. 하나의 컬럼 안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을 때 원하는 단어가 다 거기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야. 일부는 상대방의 이해력에 맡겨 놓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의미는 분명히 드러나 있군. 벌스톤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부유한 시골 신사 더글라스라는 사람을 상대로 어떤 잔인한 일이 계획되고 있다. 포록은 친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 친선을 택했을 걸세. 그는 그 일이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하네. 아주 솜씨 좋게 분석해 놓으면 이렇지. 홈즈는 자신이 멋지게 마무리한 일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몰아적인 기쁨을 맛보았다. 속으로는 그 일이 자신의 높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슬퍼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가 여전히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 빌리가 런던 경찰국 형사부에 맥도너드 경감을 방으로 안내했다. 1880년대 말 당시 알렉 맥도널드는 아직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한 햇병아리 형사였다. 나이는 젊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에게 맡겨진 몇몇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믿음직한 수사관이었다. 키가 큰 맥도널드는 뼈대가 굵고 건장한 체격을 지녀 대단히 건강한 인상을 주었고 큰 두상과 짙은 눈썹 아래 움푹 패인 빛나는 눈은 날카로운 지성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완강한 기질의 말수가 적고 빈틈없는 사람이었고 거센 에버딘 사투리를 썼다. 홈즈는 맥도널드 경감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벌써 2번이나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에게 유일한 보상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느끼는 지적인 기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 경감이 아마추어 동업자에게 느끼는 애정과 존경은 각별한 것이었고, 그는 어려운 고비마다 홈즈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이러한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재주 있는 사람은 한눈에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다. 맥도널드는 재능과 경험 면에서 유럽 제일가는 이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할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 거구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감과 우정을 쌓으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관대했던 홈즈는 미소로 그를 환영했다. 맥경감, 자네는 일찍 일어나는 새로군. 홈즈가 말했다. 벌레는 좀 잡았나?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사건이라도 생겨서 이렇게 일찍 온 게 아닌지 걱정되는군. 홈즈 선생, 선생께선 무슨 좋지 않은 사건이 생겼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감은 다 알고 있는 듯 씩 웃으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먹어둬야 새벽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고맙지만 담배는 사양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빠서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누구보다 홈즈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감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탁자 위에 편지를 경악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갈겨 쓴 그 수수께끼 같은 암호 해독문이었다. 더글라스. 경감이 더듬거렸다. 벌스톤. 이게 뭡니까, 홈즈 선생님? 맙소사, 귀신에 홀린 기분이군요. 대관절, 이 이름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건 내가 왓슨 박사와 함께 풀어낸 암호 해독문일세. 그런데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 경감은 멍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말했다. 지난밤에 벌스톤 영주관의 더글라스 씨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유니크 보이스. 셜록 홈즈, 말하다. 그것은 내 친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극적인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 홈즈가 그 놀라운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나 흥분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말이 될 터였다. 하긴 그의 유난스러운 기질에 잔인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을 보면 장기간의 과도한 자극에 무감각해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홈즈의 감정은 둔해졌는지 몰라도 인지 능력은 과도하게 활동적이었다. 나는 맥도널드의 한마디를 듣고 오싹 소름이 끼쳤지만 그에게서 그런 느낌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홈즈의 얼굴은 어느 편인가 하면 포화 상태의 용액에서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는 화학자처럼 조용하고 침착한 흥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일이군. 홈즈는 말했다. 별로 놀라지 않으셨나 보군요. 맥경감, 나 흥미는 느끼지만 별로 놀라지는 않았네. 왜냐고? 어느 중요한 정보원에게서 어떤 인물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경고하는 비밀 통신문을 받았거든. 내가 그걸 받은 지 1시간 안에 그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됐고 문제의 인물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난 흥미를 느끼네. 하지만 자네가 보았다시피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 홈즈는 경감에게 암호 편지를 해독한 경위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맥도널드 경감은 턱을 고인 채 앉아 있었다. 숨 많은 노란 눈썹이 놀란 듯 꿈틀거렸다. 저는 아침 기차로 벌스톤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경감이 말했다. 저는 홈즈 선생님과 여기 계신 친구분께서 같이 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러 왔죠.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런던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군요. 내 생각은 다르네. 홈즈가 말했다. 아니, 홈즈 선생님. 경감이 소리쳤다.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신문이 온통 벌스톤 수수께끼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할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런던에서 그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는 마당에 대관절 수수께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편지를 보낸 자를 잡아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릴 겁니다. 그건 그렇겠군, 맥경감.
하지만 그 포록이라는 자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 맥도널드는 홈즈가 건네준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캠버웰에서 붙였군. 별 도움은 안 되겠군요. 이름은 가명이라고 하셨지요. 추적해봤자 소용없겠군요. 그런데 그자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다고요? 2번. 어떻게요? 캠버웰 우체국으로 수표를 보냈지. 돈을 찾아간 자가 누군지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경감은 놀란 듯했고 약간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다. 아니, 왜? 왜냐하면 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포록이 맨 처음 편지를 보내왔을 때 나는 그의 뒤를 캐지 않겠노라고 약속했거든. 이자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네. 홈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 교수 말입니까? 그렇다네. 맥도널드 경감은 빙그레 웃었다. 그는 나를 흘끗 쳐다보며 눈을 찡긋했다. 홈즈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런던 경찰국 수사과에서는 그 교수에 대해 선생님이 어떤 착오를 일으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 직접 조사해 보았지요. 그분은 학식과 재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정말 존경스럽기 이를 데 없는 분입니다. 자네가 재능을 알아볼 줄 알게 된 것은 기쁜 일이군. 아니 선생님, 그것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 교수를 관찰했습니다. 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반사 전등과 공 하나를 가지고 순식간에 일식 현상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더군요. 그분은 저한테 책도 한 권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로는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에버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놈인데 말입니다. 그 교수님의 여윈 얼굴과 회색 머리카락, 그리고 그놈한 말투는 꼭 지위가 높은 성직자 같은 인상을 풍기더군요. 헤어질 때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꼭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아들을 축복해주는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홈즈는 두 손을 비비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하, 좋군. 그는 말했다. 좋아. 여보게 맥도널드. 그 즐겁고 감동적인 만남은 교수의 서재에서 이루어졌겠지? 예. 잘 꾸며놓은 방이 아니던가? 아주 잘 꾸며놓은 멋진 방이었습니다, 홈즈 선생님. 자네는 그의 서한 앞에 앉아 있었겠다. 그랬지요. 자네는 해를 마주보고 있었고 모리어티는 그늘 속에 있었지. 예, 그때는 저녁 때였거든요. 어쨌든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랬을 걸세. 그 교수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았나? 홈즈 선생님, 저는 놓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덕분이겠죠. 예, 저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두 팔로 얼굴을 받치고 살짝 옆을 돌아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장 밥티스트 그레지의 그림이라네. 경감은 관심있게 듣는 척하려고 애썼다. 홈즈는 두 손을 포개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말을 이었다. 장 밥티스트 그레지는 1750년에서 1800년까지 한창 인기를 누렸던 프랑스 화가라네. 물론 나는 그의 활동 경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세. 현대의 비평가들은 그레지의 동시대 사람들 못지않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경감의 눈이 점점 멍해졌다. 이제 그만. 그는 말했다. 나도 그럴 생각이네. 홈즈가 경감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네가 벌스톤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사건과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관련을 맺고 있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맥도널드는 애써 미소 지으며 내게 호소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홈즈 선생님, 선생님은 조금 앞질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중간 고리를 한두 개 빠뜨리면 제가 그 사이를 메울 도리가 없지요. 대관절, 이 죽은 그림쟁이가 벌스톤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탐정에게는 어떤 지식이든 쓸모가 있다네. 홈즈가 말했다.
심지어 그레지가 그린 라뇨의 아가씨라는 그림이 1865년에 포탈리스 경매에서 120만 프랑, 4만 파운드 이상이지. 그 가격에 팔렸다는 사소한 사실조차도 자네 마음에 무수한 생각을 불러일으킬걸. 홈즈가 말한 그대로였다. 경감은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하나 말해둘 것이 있네. 홈즈는 말을 계속했다. 그 교수의 월급이 얼만지는 믿을만한 참고 서적을 들춰보면 확인할 수 있지. 연봉 700파운드라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림을... 바로 그걸세. 어떻게 그런 그림을 살 수 있었을까? 거참, 보통 일이 아니군요. 경감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홈즈 선생님,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있군요. 홈즈는 싱글거렸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찬사를 들으면 언제나 좋아했다. 진짜 예술가들은 이렇다. 벌스톤에 가는 건 어떻게 하고? 홈즈가 물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경감은 시계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문 앞에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지요. 빅토리아 역까지 20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말입니다. 선생님은 언젠가 제게 모리어티 교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응, 만난 적 없네. 그렇다면 그 교수의 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아,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 나는 그의 방에 3번 들어가 보았네. 2번은 무슨 핑계를 대고 그를 기다리는 척 하다가 그가 오기 전에 나왔지. 한 번은... 그 한 번에 대해서는 현역 경찰 앞에서 말하기가 곤란하구먼. 어쨌든 내가 그의 서류를 마음대로 들여다본 것은 3번째로 거기 갔을 때였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어. 뭔가 의심스러운 거라도 발견하셨나요? 아니, 전혀. 내가 경악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지. 하지만 자네도 이제 그 그림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알았네. 그것은 모리어티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일세.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을까? 그는 독신이라네. 동생은 잉글랜드 서부에서 철도 역장을 하고 있지. 교수직은 1년에 700파운드를 벌어주고 말이야. 그런데 그는 그레지를 소장하고 있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결론은 불보듯 뻔하네. 교수에게는 엄청난 수입이 있고 그는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걸세.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들도 있지. 10여 개의 가느다란 실들이 보일락말락하게 거미줄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네. 그런데 거기에는 독을 잔뜩 품은 거미가 꼼짝하지 않고 잠복해 있어. 내가 그레지 하나만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자네의 관찰 범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일세. 홈즈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그건 흥미로운 것 이상이지요. 그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관절, 돈은 어디서 나는 거죠? 화폐 위조? 아니면 강도질? 자네 조너선 와이드에 대해 읽어본 적 있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군요. 소설 주인공 아닙니까? 저는 소설 속의 탐정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소설 속의 탐정들은 사건을 해결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지요. 그건 단순히 소설가의 영감을 표현할 뿐입니다.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조너선 와이드는 탐정도 아니고 소설 주인공도 아니라네. 그는 지난 세기에 살았던 1750년대의 희대의 범죄자였네. 그러면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겠군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요. 맥경감, 자네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일은 3달 동안 조용한 곳에 틀어박혀서 하루 12시간씩 범죄 연보를 읽는 일이 될 걸세. 모든 것은 돌고 도는 법이지. 모리어티 교수조차도 그래. 조너선 와이드는 런던 범죄자들 배후의 실력자였네. 그는 범죄자들에게 15%의 커미션을 받고 자신의 두뇌와 조직을 빌려주었어. 그런데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똑같은 인물이 등장한 거지. 과거에 일어났던 이들이 고스란히 되풀이 될 거야. 이제부터 모리어티 교수에 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해주지.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을 걸세.
정말 궁금증을 자극하시는군요. 나 우연한 기회에 모리어티 교수에게 이어진 사슬의 첫 번째 고리를 알게 되었네. 이 사슬의 한쪽 끝에는 사악한 황제가 있고 그 반대편 끝에는 수백 명의 조무래기 폭력배, 소매치기, 공갈꾼, 사기 도박단이 있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각양각색의 범죄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지. 모리어티 교수의 오른팔은 세바스찬 모런 대령일세. 그는 황제의 자신만큼이나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법적으로 공략하기가 힘들다네. 황제가 대령에게 얼마나 줄 것 같은가? 궁금하군요. 1년에 6,000파운드라네. 그것은 두뇌를 빌려준 자들에 대한 보수지. 자네도 알다시피 그것은 미국식 사업 원칙이거든. 나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네. 대령은 영국 수상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어. 그러면 모리어티 자신의 수입과 그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 하나 더. 나는 최근에 모리어티의 수표 일부를 추적해 보았네. 그것은 그가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지불한 평범하고 깨끗한 수표였네. 그런데 그 수표들은 6개의 다른 은행에서 인출된 것이었어. 어때?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지? 정말 기묘한 일이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교수가 자기 재산에 관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네. 나는 그가 은행 계좌를 20개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 아마 재산의 대부분을 도이체방크나 크레딧 리오네 같은 외국계 은행에 빼돌려놨을 테지. 자네가 앞으로 1, 2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모리어티 교수 연구에 전념해보게나. 맥도널드 경감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강한 인상을 받는 듯 했다. 그는 홈즈가 말하는 동안 넋을 놓고 듣고 있었다. 이제 현실적인 스코틀랜드인의 감각이 그를 현실 문제로 데려왔다. 어쨌든 그 일은 나중으로 미뤄둘 수 있으니까요. 경감은 말했다. 홈즈 선생님, 선생님께선 흥미로운 일화를 이야기하느라 잠깐 딴 길로 새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리어티 교수와 벌스톤 살인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포록이라는 인물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으셨다고 했죠. 지금 당장의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그 편지로부터 좀 더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범죄 동기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자네가 처음에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해한 또는 적어도 설명 불가능한 살인사건이네. 그 살인사건의 동기가 우리가 의심하는 바대로 모리어티에게 있다고 할 때 다른 두 가지의 방향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 먼저 모리어티는 부하들을 철권으로 다스린다고 할 수 있네. 그는 무섭게 기강을 세우지. 모리어티 사전에 벌은 오직 한 가지일세. 그것은 죽음이야. 이제 우리는 이 살해당한 사나이가 어떤 식으로든 우두머리를 배신했다고 가정할 수 있어. 그런데 황제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이 더글라스라는 인물에게 닥쳐올 운명을 인지했네. 어쨌든 처벌은 이루어졌고 그것은 모두에게 알려질 걸세. 부하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놓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군요.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은 그것이 통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모리어티 교수가 직접 처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나?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절도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물론 첫 번째 가설보다는 두 번째 가설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네. 모리어티는 약탈에도 좋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일을 계약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약탈한 만큼을 계약금으로 가져가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쪽이든 가능하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쪽이든 또는 양자를 조합한 세 번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네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스톤에 내려가야 해. 상대가 상대인 만큼 교수가 자신을 드러낼지도 모를 단서를 현장에 남겨놓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벌스톤으로 가야겠군요. 맥도널드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이런, 생각이 늦었군요. 신사 여러분, 준비하는데 5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한테는 충분하지. 홈즈는 튕기듯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재빨리 실내복을 코트로 갈아입었다. 맥경감,
그곳에 가는 동안 수고스럽더라도 사건 경위를 전부 설명해 주기 바라네. 실망스럽게도 사건 경위 전부에 대해서 경감이 아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문가의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홈즈는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히 흥미를 끄는 설명을 들으면서 화나 얼굴로 연신 두 손을 비볐다. 특별한 일이 없는 지루한 몇 주가 지난 뒤 마침내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에게 적당한 일이 나타난 것이다. 모든 특별한 재능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소유자에게 괴로운 것이 된다. 면도날 같은 두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무뎌지는 것이다. 사건이 그를 부르자 셜록 홈즈의 눈은 광채를 띠었고 창백한 뺨은 달아올랐으며 열망에 들떠있는 얼굴은 온통 내면의 빛으로 반짝거렸다. 마차 안에서 맥도널드가 서섹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동안 홈즈는 몸을 앞으로 내민 채 열심히 귀 기울였다. 경감은 새벽 열차편으로 일찌감치 전해진 급히 휘갈겨 쓴 편지를 들여다보며 설명했다. 그 지역의 경찰관 화이트 메이슨은 맥도널드의 친구였고 그래서 그는 보통 때 런던 경찰국에서 지역 경찰의 지원 요청을 받을 때에 비하면 훨씬 신속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런던의 전문가가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가 보면 이미 사건 현장이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은가. 경감이 편지를 읽었다. 친애하는 맥도널드 경감에게 공식적인 지원 요청서는 다른 봉투에 들어있네. 이것은 사신일세. 아침에 버스터넥 몇 시 기차를 탈 수 있는지 정보로 알려주게. 마중 나가겠네. 혹시 내가 바쁘면 딴 사람이라도 내보내도록 함세. 이 사건은 대단히 난해하다네. 지체 없이 출발해주기 바라네. 만약 홈즈 선생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게나. 홈즈 선생이라면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상황 전체가 연극적인 효과를 내도록 꾸며진 것 같아. 그 한가운데 죽은 사람만 없다면 말이야. 젠장, 정말 난해한 사건일세. 자네 친구는 바보는 아닌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화이트 메이슨은 아주 똑똑한 친구죠. 이게 전부인가? 그 친구를 만나면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글라스 씨가 처참하게 살해됐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첨부된 정식 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처참하게라는 말은 없었죠. 그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니까요. 보고서에 존 더글라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머리이고 산탄총을 맞았다고 쓰여져 있었죠. 또 신고가 들어온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자정 가까운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임에 틀림없는데 체포된 사람은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괴이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맥경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얘기를 그치는 것이 어떤가?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익은 이론을 짜집게 하려는 욕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법이니까. 지금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 런던에 있는 최고의 두뇌와 서섹스에서 죽은 사람뿐일세. 우리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야 하네. 유니크 보이스. 벌스톤의 비극. 이제 나는 잠시 변변치 않은 주관을 빼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는 독자들에게 관련된 사람들과 그들이 운명적으로 몸담게 된 기이한 상황에 관해 이해시킬 수 없으리라. 벌스톤 마을은 서섹스주의 북쪽 경계에 자리 잡은 오래된 작은 마을이다. 목재 골조의 시골집들은 수백 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그림 같은 풍경과 주변 환경을 보고 부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변의 숲속 여기저기에 저택을 세웠다. 이 숲은 위치상으로 월드 대삼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숲은 점점 줄어들어 북부지방의 백아질 구릉으로 이어진다. 인구가 늘어나자 작은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래서 벌스톤이 고색창연한 시골 마을에서 현대적 시가지로 탈바꿈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형편이었다.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 텀브리지 웰스는
켄트주의 경계를 넘어 동쪽으로 16km에서 20km쯤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벌스톤은 상당히 넓은 지역의 중심이 된다. 마을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키 큰 너도밤나무 숲으로 유명한 오래된 정원 한가운데 고풍스러운 벌스톤 영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의 일부는 제1차 십자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휴고 드 카푸스는 붉은 왕에게 하사받은 영지 한가운데 요새를 지었다. 1543년 이 요새는 화재로 소실되었고 제임스 1세 시대의 봉건 시대 성의 폐허 위에 연기에 그을은 주춧돌 일부를 그대로 살린 벽돌 건물이 세워졌다. 수많은 박공과 작은 마른 목골 창틀의 영주관은 17세기 초에 세워진 저택의 모습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중세 성이었던 시절에 방어용으로 두 겹의 해자를 파놓았는데 사람들이 바깥쪽 홀을 메운 다음에 이제는 텃밭이라는 소박한 용도로 쓰고 있었다. 안쪽 해자는 이제 깊이 1m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폭은 12m에 달하는 채로 아직도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작은 시내가 해자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어 해자의 물은 탁하긴 하지만 도랑 같거나 더럽지는 않았다. 1층의 창문은 해자에서 30cm도 안 되는 높이에 있다. 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도계도를 지나는 것뿐인데 원래 도계도의 사슬과 권양기는 오랫동안 녹슬고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주관을 차지하고 살았던 주인들이 열심히 이것을 고쳐놓은 덕분에 도계도는 이제 들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밤에는 들어올리고 아침에는 내려놓는 다리가 되었다. 이렇게 낡은 봉건 시대의 풍습을 재현함으로써 영주관은 밤에는 섬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곧 잉글랜드 지역 전체를 뒤흔들어 놓게 될 수수께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더글러스 부부가 이 저택을 인수했을 당시 그곳은 수년간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어서 그림 같은 폐허로 붕괴해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더글라스 가정은 단출하게 그들 부부뿐이었다. 존 더글라스는 성격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대단히 특이한 사람이었다. 나이는 50살가량이었는데 강인한 턱에 주름진 얼굴, 회색 턱수염, 부리부리한 회색 눈, 그리고 단단하고 힘에 넘치는 체구가 젊음의 힘과 활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밝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약간 세련되지 못한 구석이 있어서 서섹스의 사교계 사람들은 그가 하층민과 어울려 살았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다. 더글라스보다 세련된 이웃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거리를 두었지만 그는 곧 마을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지역의 모든 기금 마련 행사에 참가하여 후하게 기부했고 마을 음악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테너였는데 그는 어떤 자리에서나 기꺼이 뛰어난 노래 실력을 뽐내곤 했다. 그는 재산이 많아 보였고 캘리포니아 금광에서 한미천 잡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리고 부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한때 미국에서 살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관대하고 서민적인 태도를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용맹한 기질이 소문이 나면서 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은 한층 강해졌다. 더글라스는 말을 썩 잘 타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냥 대회마다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버티다가 가장 극적으로 낙마하곤 했다. 사제관에 불이 났을 때는 지역 소방대에서 포기한 다음에도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재산을 건져내는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영주관의 존 더글라스는 5년 만에 벌스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더글라스 부인을 알게 된 사람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그러나 잉글랜드 지방의 관습에 따라 아무 연줄도 없이 이곳으로 이사온 외지인을 방문하는 이들은 드물었다. 그것은 더글라스 부인에게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는데 원래 그녀는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어느 모로 보나 남편과 집안일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에 따르면 원래 잉글랜드 출신의 숙녀였던 그녀는 런던에서 호라비인 더글라스 씨를 만났다고 했다. 부인은 키가 크고 늘씬한 데다 가무잡잡한 살결의 미인이었다. 남편보다 20살가량 아래였지만 이러한 나이 차이가 결코 행복한 부부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부의 신뢰관계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편의 과거에 대해 말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남편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비쳤던 것이다. 또한 관찰력이 뛰어난 몇몇 사람들은 더글라스 부인에게 상당한 예민한 구석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부인이 몹시 불안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찍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화제거리가 부족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영주관 부인의 이러한 나약함은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끔씩이긴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기거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서 설명하게 될 이상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가 영주관에 있었던 까닭에 그의 이름은 유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햄스테드 헤일스 로지의 세실 제임스 바커였다. 벌스톤 마을의 큰 길에서는 키가 큰 세실 바커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환영받는 손님으로 영주관에 자주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잉글랜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더글라스에게 그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 시절의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바커 자신은 잉글랜드 출신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바커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더글라스를 처음 알게 된 것이 미국에서였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막연한 사이였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바커는 상당한 재산가로 보였고 총각으로 소문나 있었다. 나이로 따지면 그는 더글라스보다 젊었다. 기껏해야 45쯤 되었을까?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나이였다. 깨끗하게 면도한 싸움꾼 같은 얼굴에 굵고 강렬한 검은 눈썹, 위압적인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는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도 혼자서 능히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승마도 사냥도 하지 않았지만 입에 파이프를 물고 고풍스러운 마을 주위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영주관의 바깥 주인과 바깥 주인이 없을 때는 안주인과 함께 아름다운 시골길을 마차로 달리곤 했다. 느긋하고 인심 좋은 신사분이지요. 집사 아메스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그분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커는 더글라스의 충실한 벗이었고 부인에게도 비할 바 없이 싹싹했는데 부인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더글라스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듯했다. 하인들조차 주인이 불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족의 한 사람이었던 제3의 인물은 이런 사람이었다. 오래된 저택에 기거하는 대식구 가운데선 점잖고 품이 있으며 일처리가 뛰어난 아메스 집사와 안주인이 하인들을 지휘하는 일을 돕는 통통하고 명랑한 앨런 부인 정도를 언급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른 6명의 하인들은 1월 6일 밤에 생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서섹스 경찰대의 윌슨 경사가 지키고 있는 작은 시골 경찰서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밤 11시 45분이었다. 셋이 바커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달려와 미친 듯 배를 눌렀다. 영주관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고 존 더글라스가 살해당했다. 셋이 바커가 숨가쁘게 쏟아놓은 말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바커는 다시 영주관으로 허겁지겁 달려갔고 윌슨 경사는 한 걸음의 주위 관리들에게 달려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음을 알리고 12시 조금 넘은 시각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영주관에 도착한 윌슨 경사는 도개도가 내려져 있고 창문마다 불이 켜진 채 온 집안 사람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하인들은 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집사는 두려움에 떨며 문간에서 두 손을 쥐어짜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셋이 바커뿐인 듯했다. 그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방문을 열고 경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우드 선생이 도착했다. 우드 선생은 민첩하고 유능한 마을 의사였다. 세 사람은 살인극이 벌어진 방으로 들어갔고 겁에 질린 집사는 뒤따라 들어가서 여자 하인들이 끔찍한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방문을 닫았다. 죽은 사람은 방 한가운데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그는 잠옷 위에 분홍색 실내복을 걸치고 있었고 맨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의사는 시신 곁에 무릎 꿇고 앉아
탁자 위에 놓여있던 등잔불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의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상처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였다. 가슴에는 이상한 무기가 놓여 있었는데 총신을 30cm가량 잘라낸 산탄총이었다.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전부 얼굴에 맞은 것이 분명했다. 머리는 거의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방아쇠는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은 동시 발사의 파괴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시골 경찰관은 갑자기 자신에게 더 씌워진 무거운 책임 앞에서 곤혹스러움과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부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끔찍한 머리를 응시하며 조그맣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소. 셋이 바커가 말했다.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소이다. 모든 것이 처음 발견한 그대로요. 사건이 난 게 언제였지요? 경사는 공책을 꺼내들었다. 11시 반쯤이었소. 총성을 들었을 때 나는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고 내 방 난로가에 앉아 있었지요.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소. 뭔가에 가려진 듯한 소리였지요. 난 뛰어내려갔소. 내 생각엔 30초도 안 돼서 이 방에 도착한 것 같소이다. 문은 열려 있었나요? 그렇소. 열려 있었소. 가엾은 더글라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워 있었소. 탁자 위에는 이 친구가 침실에서 들고 온 촛불이 타고 있었지요. 몇 분 뒤 등잔불을 켠 것은 바로 나였소이다. 아무것도 못 보셨습니까? 그렇소. 나는 더글라스 부인이 계단에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부인이 이 무서운 광경을 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나갔소. 가정부인 앨런 부인이 뛰어나와서 부인을 모시고 올라갔소. 아메스 집사가 나왔기에 나는 집사와 함께 다시 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소.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도개돌을 밤새 올려놓는다고 하던데. 그렇소. 올려져 있었는데 내가 다시 내렸소이다. 그러면 살인자는 어떻게 도주했죠? 말이 안 되는군요. 더글라스 씨는 자살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생각도 그거였소. 하지만 보시오. 바커는 커튼을 걷고 마른 목골 창틀이 달린 긴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이걸 좀 보시오. 그는 등잔불을 들고 창문턱에 찍혀있는 피 묻은 발자국을 비췄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기에 올라간 거요. 누가 해자를 건너갔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30초 이내에 이 방으로 달려왔다면 그자는 그때 물속에 있었겠군요. 그랬을 거요. 그때 창문을 열어봐야 했던 건데 정말 후회만급이요. 하지만 보다시피 커튼이 가리고 있어서 그런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소. 나는 그때 더글라스 부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부인을 이 방에 들여놓을 순 없었소이다. 그건 너무 끔찍했을 테니까요. 끔찍하고 말고요. 의사는 산산조각난 머리와 주변에 소름 끼치는 흔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벌스톤 기차가 사람을 친 사건 뒤에 이런 상처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사가 말했다. 그의 느릿하고 촌티나는 상식은 여전히 열려있는 창문에 머물러 있었다. 범인이 이 해자를 건너서 도주했다는 말은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다리가 올라가 있었는데 범인이 어떻게 집 안으로 침입했을까요? 아, 그게 문제군요. 바커가 말했다. 다리는 몇 시에 올렸습니까? 거의 6시 다 돼서였습니다. 집사 아메스가 말했다. 내가 들은 얘기로는 보통 해질 때 다리를 올린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요즘 같은 절기에는 6시가 아니라 4시 반쯤이 아니오. 경사가 말했다. 더글라스 부인께서 오늘 손님들과 함께 차를 드셨습니다. 집사 아메스가 말했다. 손님들이 가시기 전에는 다리를 올릴 수가 없었지요. 손님들이 가시고 난 뒤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요. 경사가 말했다. 만에 하나 누군가 밖에서 침입했다면 6시 전에 다리를 건너와서 집안에 계속 숨어 있었겠군요.
더글라스 씨가 11시 지나서 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소. 더글라스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이 방에 온 것은 그 때문이었지요. 범인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쏜 거요. 그리고 총을 버리고 창문을 넘어 달아난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말이요. 경사는 죽은 이의 곁에 떨어져 있는 카드 하나를 집어들었다. VV라는 머리 글자 밑에 341이라는 숫자가 펜으로 조잡하게 쓰여져 있었다. 이게 뭡니까? 경사는 카드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바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에다. 그는 말했다. 살인범이 남겨놓고 간 것이 분명하군요. VV 341이라. 도대체 뭔지 모르겠군. 경사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카드를 뒤집었다. VV가 뭐지? 누구의 머리 글자 같은데. 우드 선생, 그건 뭡니까? 벽난로 앞 깔개 위에 큼직한 망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작업할 때 쓰는 큰 망치였다. 셋이 바커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청동 못상자를 가리켰다. 더글라스 씨는 어제 그림을 갈아 끼웠소. 그는 말했다. 나는 이 친구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커다란 그림을 고정시키는 걸 보았지요. 망치는 그때 썼을 거요. 그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경사는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의 수사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사건을 종결 지으려면 런던에서 수사를 맡아야 할 것 같군요. 그는 등잔불을 들고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았다. 어렵쇼? 경사는 커튼을 한쪽으로 밀쳐놓으며 흥분해서 외쳤다. 이 커튼을 친 게 몇 시였지요? 집에 불을 켰을 때였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4시 좀 지나서였을 겁니다. 누가 여기 숨어 있었군. 분명해. 경사가 등잔을 내려놓자 구석에 찍힌 흙 발자국이 드러났다. 바커씨, 이것은 바커씨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군요. 범인은 4시 지나서 커튼을 친 뒤에 6시에 다리를 올리기 전에 집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자는 이 방이 맨 먼저 눈에 띄었으니까 여기로 들어왔을 테고, 그리고 숨을 곳이 달리 없으니까 커튼 뒤로 뛰어들었겠죠. 모든 것이 다 분명해 보입니다. 그자는 집을 터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글라스 씨와 마주치자 이분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지요. 동감이요. 바커가 말했다. 그런데 우린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오. 범인이 도망치기 전에 당장 나가서 이 일대를 수색해봐야 하지 않겠소? 경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침 6시 전까지는 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로 도주하지는 못합니다. 또 다리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도망친다면 누군가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지요. 어쨌든 나는 누가 올 때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상황 파악이 좀 더 분명하게 될 때까지는 이곳에 계셔야 할 것 같군요. 의사는 등잔을 들고 시신을 샅샅이 살폈다. 이 표시는 뭡니까? 그는 물었다. 이게 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은 이의 오른쪽 팔이 실내복에서 삐죽이 빠져나와 팔꿈치까지 노출되어 있었는데 팔뚝의 중간쯤에 이상한 기호가 있었다. 그것은 동그라미 속에 든 삼각형이었다. 그것은 허연 피부 위에서 갈색으로 또렷이 도드라졌다. 이건 문신이 아닙니다. 의사는 안경을 낀 채 자세히 살폈다.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소에게 낙인을 찍듯 자신의 몸에 낙인을 찍으셨군요. 그런데 이 그림이 무슨 뜻이지요? 나도 그건 잘 모르오. 셋이 바커가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더글라스의 몸에서 그것을 많이 보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말했다. 주인님이 소매를 걷어올릴 때마다 그 그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도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궁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로군요. 경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군요. 이 사건 전체가 다 이상합니다. 그건 또 뭡니까? 아메스 집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근이의 손을 가리켰다. 결혼 반지를 빼갔습니다. 집사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뭐요? 정말입니다. 주인님께서는 항상 왼손 새끼손가락에 아무 장식 없는 결혼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석 반지를 끼고 중지에는 뱀 모양 반지를 끼고 계셨지요. 지금은 원석 반지와 뱀 반지뿐이고 결혼 반지는 없어졌습니다. 집사의 말이 옳소. 바커가 말했다. 잠깐만, 결혼 반지를 원석 반지 밑에 끼고 있었다고요? 경사가 말했다. 항상 그러셨지요. 그러면 살인범은, 아니 그게 누구는 간에 먼저 이 원석 반지를 빼고 그 다음에 결혼 반지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원석 반지를 끼워 놓았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점잖은 시골 경찰관은 고개를 흔들었다. 내 생각엔 이 사건을 한시라도 빨리 런던으로 알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그는 말했다. 이곳 경찰 화이트 메이슨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화이트 메이슨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뭐든지 거뜬히 해결해왔지요. 곧 여기로 달려올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런던의 지원을 받아야 사건이 해결될 것 같군요. 어쨌든 나는 이 사건이 나 같은 경찰관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